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니까 말하고도 나 현타 온다. 미안합니다. 배우가 약간 와이프랑 겹쳐 보이는 게 좀 있었어. 정소민 닮으셨어요, 형 제수가? 아니 그런 의미지. 야, 순간 머리 돌아가는 소리 봐라. 그런 노력을 여자 만나는데 좀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남자 우글우글하는 거 계속 만나봐야. 아니 그러니까 소개팅을 소득이 해준다고 없어요.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개새끼가 안 해주고 있어요. 자, 마이가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김희기 18회입니다. 네. 씨발 와. 18회입니다. 자, 18 어제 화. 민주노총 총무국장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오신 윤영원 PD님부터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기자회견문 낭독한 윤여건 PD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기자회견문을 진지 빨고 낭독을 해. 그럴 수 있지. 나는 비장하게. 다 아니, 쳐부수겠다. 아니, 이별 편지 읽듯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어. 이게 어떤 톤으로 말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뭐랄까 그 이렇게 결의에 찬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건지 슬픈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국어책 읽듯이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되게 애매해서 그냥 그 어중간한 선으로 읽었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문에 초안을 작성한 장필입니다. 전 그저 앵무새에 불과했습니다. 기사가 나긴 났는데 확실히 아무리 그 언론 노조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에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관심도가 많이 적죠. 언론에 대한 관심 자체도 낮아졌고 대부분 다 이제 넷플릭스 신규작이 뭐가 나오나 그렇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박아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언론들이 규모의 문제가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게 다른 언론들이 TBS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언론 지형 안에서의 문제라고 모두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거보단 보도가 더 많았겠죠. 근데 지금 외부에서 바라볼 때 지금 TBS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시각이라고 저는 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언론노조 본조의 힘이 과거에 비해서 약해진 것도 물론 맞기는 한데 이제 다른 방송사, 타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언론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건 너무 지나친 자기 위한 것 같고 그 어쨌든 사실 해고가 당했잖아요. 근데 나 해고란 단어가 나와서 좀 많이 올 줄 알았어. 근데 이런 거는 뭐 아무리 작은 방송국에서도 사실 이런 식의 해고, 과거 경기 방송의 해고 사건도 뭐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회사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가치가 많이 퇴색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되게 그런 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김수영 시인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 그건 알아. 그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야경꾼에게 욕하고 맞아, 언론의 맞아. 자유에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갈비 조금 나왔다고 주인집 한테 뭐라고 욕하는 그런 시인데 사실 지금의 상황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드는 것은 되게 막 그런 사회 뉴스 있잖아요. 뭐 배달과 관련된 리뷰 테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있어서는 되게 분노가 커요. 내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맞아요. 있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하고 큰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 버리는 이런 태도,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최근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 대한 열정적인 그런 호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와 역으로 컨텐츠 산업에 대한 열정적인 막 부흥이라든지 되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벌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중요한 가치들, 아까 얘기했던 꼭 언론의 가치뿐만이 아니더라도 어쨌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가치들, 우리가 그동안 민주사회에서 합의해왔던 가치들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어지는 사회,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라고 넓게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먹고 살기도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원래 민주주의는 근데 모두가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게 살기 싫으면 왕정으로 돌아가야지. 그잖아. 장지욱의 나이 안 피곤하게 살고 싶으면 왕정하고 나는 노예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시키는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해. 근데 모두가 지금 다 그렇게 살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난 그렇고 아니야. 아니 피곤하게 살고 싶어. 그럴 만한 유혹들에 계속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편한 게 좋아. 그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노력을 되는 해야 게 된다는 건데 이게 민주사회의 근본적으로 보면 긴글 포비아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되게 긴글 포비아가 되게 많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기회가 길어지면 안 봐요. 안 봐. 봐고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지 않으려 그래. 자, 쉽게 홍보 좀 해 이 새끼들아.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막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나와요. 그들이 싸우는 이유를 보려면 과연 이스라엘이 나쁜 건가 하마스가 나쁜 건가 근본적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75년 전에 갑자기 왜 생겼는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하기 어려우니 누가 얼마나 많이 죽었고 폭탄이 얼마나 많이 터지고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관심 갖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보도만 일어나고 하다못해 이번에 또 나왔어요. 이번에 이것도 내가 어제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조선일보인지 매일경제였는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반나체 독일 여성이 실린 차 카퍼레이드하는 하마스 뭐 이런 기사의 제목 누가 봐도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 뽑아놓고 조회수 뺏어먹겠다라는 게 두드러지는 근데 나도 눌러보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눌러본 건 화가 나서 누른 거였어. 아니야. 도대체 어떤 쌍놈 새끼가 이런 기사를 썼는가. 화 70 궁금증 30 인정 안 인정 20 정도로 합시다. 80대 인간은 20. 다 똑같아. 욕망에 가까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니까 말하고도 나 현타 온다. 미안합니다. 조회수 장사에 일조했네. 당황했네. 근데 아니 너무 기사 제목이 족같아서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우리 썸네일도 그렇게 뽑아. 그렇대요.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정말 슬프다. 이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언론인 새끼들 다 똑같아 그냥. 정말. 얘가 산으로 갔어. 장중필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막 아까 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 기자회견문에서 PD 협회장의 낭독문을 만든 김종필. 다 한 자리씩 했어. 아니 난 드러나지 않아. 다 하나씩 했어. 여기서 얼굴 드러난 사람 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 모든 주동자는 윤영원 PD죠. 이제 윤영원 PD는 아주 이제 본인이 종북 좌파 최남선이라고. 언론으로 난 자유주의 좋아한단 말이야. 시장경제주의 좋아한다고.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뼛속부터 좌파입니다. 돈 많이 버는 노동자 하고 싶어. 그거는 아니 좌파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리버럴한 진보들도 있다고. 그래 자유 경쟁 경쟁 좋아. 리버럴한 그 진보신당 계열. 저는 극보수입니다. 극보수. 아니야. 극보수까지는 아니고 그 가운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철새? 근데 확실히 회색층은 아니야. 보면 회색층은 아닌데 왔다 갔다는 되게 쉽게 이렇게 진영을 왔다 갔다 얘기했잖아요. 하는 느낌. 바탕화면에 친일행위 폴더와 독립운동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고 오늘은 친일행위를 하다가 진짜 이 일제 시대에 만약에 커피 그때로 딸리. 이렇게 돌아간다면 커피 딸리. 그러니까 뭔가 애매할 것 같아. 러시아에 충성했다가 미국에 충성했다가 이 사람은 누구 편이야? 약간 이런 이중 스파이? 자, 윤여원 PD님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주말에 요즘 저희 부부가 예물을 보고 있어요. 왜 예물을 봐요? 예물? 그러니까 원래 예물이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양가 부모님이 선물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안 받겠다. 바쁘다. 그리고 좀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다 끝나고 나중에 하겠다 해서 했는데 요즘에 가격이 계속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한 3,400 했던 것도 막 6,700씩 올라가고 있고 또 올해 말에 또 올린대요. 근데 민주노총 총무국장이 그런 명품들을 몸에 휘감아도 되는 겁니까? 예물인데 인생에 한 번 결혼을 한 번 한다는 생각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이 저런 얘기해. 안 해봐서 그래. 이게 그럼 예물하면 다 막 까르띠에 구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처음에 결혼 준비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왜 예물이나 혹은 돈을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 티가 팍팍 나요. 그것도 있고 그게 있어. 저도 처음에는 예물의 필요성이 없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시계를 하거든요. 근데 시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차고 있어서 나는 시계를 더 이상 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돈으로 달라라고 했는데 그럼 예물 없는 거래. 약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차 사달라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좀 다른 게 예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두고두고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끼는 선물인 거야. 그 이혼했을 때 서로 팔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기보다 말 그대로 진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건 저희 집안과 와이프 쪽 집안의 경제적인 격차가 좀 있어서 저도 시계를 안 차는 편이니까 저는 예물을 안 받고 우리 쪽에서 그냥
이제 우리 집안에서 와이프 쪽에 이제 예물만 보냈죠. 근데 이게 꼭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 어떤 허례허식 같은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을 보낸 겁니까? 아니요. 원하시는 거 보내드렸어요. 아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 원래 그럼 원래 정식은 뭡니까? 원래는 정식은 그냥 서로 주고받는. 양가에 아니면 신랑 신부가? 아니야 밑으로 가는 거야 예물은. 그렇지. 얘 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다. 예물. 근데 얘 단은 보통 신부 예단은 우리 그냥 돈으로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먼저 신부 측이 신랑한테 주고 신랑 측이 그 반 떠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뭐 그런 식으로. 원래 옛날에는 신부 측이 이게 단이잖아 단. 그러니까 그 비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감을 그렇죠. 옷 주면 만들라고. 그 옷을 만들어서 이 신부 측이랑 신랑의 옷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 근데 그게 변질이 된 거야. 재미없다. 안 해봐서 몰라. 결혼을 해보면 어차피 그 웨딩 플래너가 다 알아서 얘기해줘요. 뭐 예단 준비할 시즌입니다. 뭐 예물 준비할 시즌입니다. 이렇게 착착착착 얘기해줘. 얘기해줘 맞아. 플래너 쓰면 돼요. 플래너 쓰면 그래서 간단해.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랑들 하시죠? 네. 엄청 사랑하죠. 나 이번 근데 영화 사랑의 형태는 확실히 변했어. 이번 영화 보면서 그 배우가 약간 와이프랑 겹쳐 보이는 게 좀 있었어. 정소민 닮으셨어요, 형 제수가? 아니 그런 의미지. 야 순간 머리 돌아가는 소리 봐라. 나 눈 돌아가는 소리 들었는데. 아니지 먼저 나왔어. 아니 그런 의미지. 야 어디 정소민을 비교해까지 하다가 이거 좆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소민의 그 미소에서 우리 와이프의 모습이 보였다 정도로 합시다. 자 자연스럽게 이번 주의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의 영화 30일이고요. 강하늘 배우, 네. 정소민 배우 그리고 그 강하늘 배우의 어머니 역할로 김선영 배우님이 나오셨고요. 네네 그렇죠. 지금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1위고 사실 추석 때 박스오피스가 완전 폭망했는데요. 완전 폭망했는데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영화죠. 그렇죠. 이게 다 끌어올렸었죠. 자 장재용 PD님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영화는 사실 줄거리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 강하늘 배우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 이름은 노정열이라는 남자 주인공이고 정소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이름은 홍나라라는 여자입니다. 이 둘이 영화 시작 초기에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불같이 연애하는 이제 둘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제 이 홍나라가 원래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정열이랑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본인의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입은 상태로 결혼식장에서 빠져나와서 노정열을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불같은 사랑을 하는 이제 이 둘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웃겨요. 이 노정열이 당시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이었죠. 로스쿨 학생인 결국은 백수인 거죠. 백수이다 보니까 돈이 없을까봐 이 장모님이 되는 거죠. 노정열 입장에서 장모님, 홍나라의 엄마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어머니도 참 멋있었습니다.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베스트인 상황. 어쨌건 그 집안에서는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홍나라의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하는데 어쨌건 이 장모의 도움으로 결혼까지는 꼬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둘이 뭐 크게 바뀐 건 아닌데 그 우리 이혼할 때 흔히 드는 그 성격 차이. 이 둘의 성격이 너무 극과 극으로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 조정 위원회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건 서로 간에 각자의 불만을 토로하고 이혼 조정 위원장이 결국 둘에게 합의 이혼 오케이 대신 이혼 숙려 기간으로 30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30일을 더 버티자 하고 나가려는 찰나에 이제 이 강하늘이 정소민의 차를 본인이 뽑아준 거니까 본인이 운전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데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와중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이 둘이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제 이 둘의 기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거에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양가 부모의 합의하에 이 둘을 다시 붙여놓는 거죠. 이 둘을 다시 붙여놨더니 이 둘이 또 자연스럽게 이제 야금야금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중간에 결국 강하늘은 기억이 돌아와요. 강하늘은 기억이 돌아오고 정소민은 기억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데 이제 강하늘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이제 눈빛이 바뀌고 정소민도 그걸 눈치채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헤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이 둘이 원래 자연스럽게 이혼을 시키려고 장모가 여동생을 감시인으로 붙이죠. 이 여동생이 이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서 이제 장모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둘을 떨어뜨리고 정소민을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막판에 이제 그 정소민이 유학을 가는 날 비행기를 타는 날 이제 강하늘에게 와서 너 왜 내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내는 듯하지만 사실상 정소민이 언제 어느 몇 시 비행기로 몇 번 터미널에서 떠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강하늘이 정소민을 찾아가고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영 PD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영화가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 귀여웠어 영화가.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제가 스물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약간 스물 성인 버전 같은 느낌이었고 사실상 이 두 배우도 스물에서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 감독이 같은 감독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감독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사실상 이게 사회적 메시지를 담거나 그런 건 없는데 되게 교육적인 게 있던 건 왜 사회적 메시지 얘기하면서 날 쳐다봅니까? 이제 급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그 이혼 조정 30일이 끝나도 구청에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신고 되죠. 안 하면 또 보류할 수 있다라는 좋은 교육 영상이 되지 않나.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사실 어떻게 되는지? 그 사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입니다. 아. 저 모르고 있었다가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이혼이 완전히 성립된 다음에, 그러니까 4주 해봅시다. 4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를 또 해야 됩니까? 이제 4주 간 다음에 합의 이혼 확인서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구청에 제출해야 되는 그건 걸로. 거지. 이제 사법부에서 허락을 받고 행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지. 되게 잘하시네요, 윤영 PD님. 아 공부해야지.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아니 저는 되게 한글날 봤거든요. 음. 근데 영화관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영화관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달짝지근해 때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형 로맨틱 코미디가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지같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형 로맨틱 코미디가 상당히 니치해졌었어요. 한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연애 빠진 로맨스라든지 흔히 멜로가 체질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이 잘 나오는 컨텐츠는 아니었거든요. 밈으로 많이 소화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텐츠의 타겟 자체가 좀 더 좁혀지기 때문에 대중화된 로맨틱 코미디가 나오지 않던 시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를 웃길 수 있는 콘텐츠는 사실 거의 안 나오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재미가 빠져버리니까. 미혼 남녀 둘을 상대로 했던 영화가 많았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심지어 20대도 종종 와서 보더라고요. 50대인 부부들도 많이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소구할 수 있는 매력을 지녔는데 저는 그 매력은 클리셰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치. 그 클리셰도 맞아. 재밌게 갖고 네, 놀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셰를 뒤집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장모님 나오는 케이스잖아요. 우리 모두 다 거기서 웃었잖아요. 물 던질라 그러는데 뭘 던질라 그러는데 마셔라든지 아니면은 돈 봉투를 딱 하는데 이걸 혼수해라든지. 그러니까 당연한 우리가 일반 잘 쓰지도 않는, 왜냐면 워낙 잘 알려졌기 때문에 잘 쓰지도 않는 클리셰인데 그거를 그냥 딱딱 비틀어버리는 것들,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 모두에게 소구할 수 있는 매력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클리셰 얘기 나와서 저는 그 장면에서 제일 크게 웃었거든요. 그 막판에 강하늘이 어쨌건 짐을 빼려고 이제 자기 지인들이랑 같이 짐 뺄 준비를 하고 짜장면을 먹다가 이제 가야 되나라는 장면에서 옆에서 이제 이제 클라이막스야. 유경호? 이제 클라이맥스야 이러면서 대놓고 그리고 오르가즘이 아니라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좋은 기억을 떠올려봐 하는데 이제 계속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 표정이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웃겼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하게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전달했기 때문에 달짝지근해와 다르게 굉장히 즐겁고 편하게 볼 수 있었다.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오랜만에 영화관 가서 같이 봤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달짝지근해보다 훨배 나았다라고. 이번에는 영화관을 제대로 찾아가셨습니까? 예, 이번에 예약하고 나서 몇 번 확인했습니다. 왕십리? 저번처럼 왔어요. 6만 원 내진 않았네요, 다행히. 딱 한 번 냈습니다. 한 번. 강하늘이 일단은 코미디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강하늘 사실 전 동주 그 연기를 보고 연기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고 숨을 때도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확실히 강하늘은 코미디 연기가 진짜 강하다. 특히 그런 표정 연기나 그 살인 미소 장면이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자기가 망가지는 역할도 서슴없이 하는 게 너무 좋았고, 강하늘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컸어요. 그러니까 연기의 진폭이 크다 그러죠. 진지한 것도 잘하고. 네, 진지할 때는 되게 진지하게 하고 웃길 때는 그 막
말투 따라하는 거 있잖아. 횟집 회주에 한 말투 따라하는 거 그것도 진짜 쳐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백수가 걸어와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진폭을 되게 넘나드는 걸 되게 잘 하는데 맞아. 저는 강하늘 배우 연기의 가장 재미있는 지점을 찾으라라고 저는 스물 같은 경우에는 스물은 각본의 힘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스물은 그 청년들 셋이 김우빈과 강하늘과 한 배우 누구였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2PM 준호? 준호. 네, 그 셋이 머무는 거기에서 나오는 케미 그리고 그 극본에서 나오는 힘이 되게 컸는데 강하늘 배우의 가장 그 찌질함과 이것들을 넘나드는 포인트를 보시려면 청년 경찰을 보셔야 돼요. 아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것도 그거 네. 보지는 못했고. 야 이 짭새야 이거 봐야 돼요. 그 웃긴 포인트를 명확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 맞아. 영화에서도 되게 큰 매력이었었고 그리고 강하늘의 그런 캐릭터들이 청년 경찰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강하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많이 배치됨에 따라서 오는 카타르시스도 컸어요. 청년 경찰에서는 경찰 대학생 공부를 되게 잘하는 과학고등학교 출신의 경찰 대학생 여기선 변호사 그러니까 그런 거기 그 갭 차이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일부 의도적으로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영화는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S대랑 나오잖아요. S대라 하면 그렇죠 서울법대생. 서울대생이고 아마 로스쿨도 서울대를 갔거나 혹은 그 비슷한 데를 갔겠죠. 근데 변시가 좀 오랫동안 안 됐죠. 변시가 안 됐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서울대 법대생들은 법대생들끼리만 놀거든. 친구들 보면은 약간 그 나이트클럽 삐끼도 있고 이제 맞아. 서민적이야. 태권도 관장님도 있고 그런데 코인충 하나 있고. 그런 조합이 잘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완전 어릴 때 영화 속에서는 완전 어릴 때부터 친구는 군대 아니었구나. 동기로서 나온 거죠. 군대 동기도 그럴 수 있죠. 영원 PD님은 군대 동기 안 만나십니까? 군대 동기 아직도 만나요? 네, 저는 아직도 만납니다. 전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동기는 만나? 아니고 군대에서 같이 이제 생활관 했었던 사람들 종종 모임 있죠. 그런 노력을 여자 만나는데 좀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남자 우글우글하는 거 계속 만나봐야. 아니 그러니까 소개팅을 소득이 해준다고 없어요.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개새끼가 안 해주고 있어요. 저 군대 선임이랑 제대하고 일본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서서히 이제 안 보게 혹시 되니까. 그 뭔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인스타로-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거나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 설마 다시 글로 돌아가? 우리 와이프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니 거기 애니스도 와이프는 있었잖아요. 진짜. 정소민 배우 연기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예뻤어요? 근데 예뻤던 거는 근데 약간 좀 부차적인 저는 거고. 처음에 계속 수진 줄 알았어요. 에이. 아니 진짜 수진 느낌이 이렇게 있어. 반응하면 또 정소민 배우에게 좀 그런가? 아니 그 장르가 좀 다르지 수지랑. 그렇지. 그러니까 장르가 좀 느낌이 이렇게 다르지. 입꼬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지 씨랑 뭔가 수지 얼굴엔 장난기가 없어. 그래. 정소민 얼굴엔 장난기가 장난기가 있어. 그죠 좀 새침함이 있죠. 그러니까 정소민 배우의 연기가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 처음 마지막에 이제 강하늘 배우가 왔을 때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MZ 오피스에서 뭔가 우라카이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 듯 하지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새침한 느낌으로 뭔가 얘기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얼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정소민 배우가. 근데 수지는 그렇게 찰지게 욕 못해. 맞아. 욕을 해도 그렇게 찰지지 너 않아. 같은 새끼도 뻑큐가 쳐그 작가가 우리 세대인 것 같았어. 딱 그 우리 어릴 때나 쓰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나이죠 딱. 그 뭐냐 그 야구장에서 살풀이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남친 바람나서 살풀이하는 중. 그거는 수지가 그런 연기는 못해. 맞죠. 못해. 그런 연기는 정소민만 할 수 있어 진짜. 그렇죠. 아니 되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소민 배우가 아버지가 삼성 장군이시잖아요. 설정상 영화 속에서 그래서 이제 강하늘 배우가 왔을 때 이렇게 엽총 들고 와서 쏘잖아요. 그때 맞췄어야 했다며. 근데 이제 그때 집을 보면 단독 주택이에요. 정원이 달려 있는. 딱 그 평창동, 연희동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야. 자, 삼성 장군이 그런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월급으로 그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이제 지용 PD가 이어서 해주시죠. 돈 받았네. 아니야. 사회적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었구만. 그 어머니 그 시계 보면 롤렉스야. 결혼을 잘했다.
아, 나 그거까지 자세히 못 봤네. 결혼을 잘했다. 처가가 부자거나 아니면은 어머님이 사업 수완이 좋은 걸 수도 있어. 아 근데 실제 현실에선 그렇게까지 경제적 격차가 크면 절대 그 결혼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 아 근데 여기서 절대 안 고증을 돼. 좀 잘한 게 있어. 엄마가 그 남편분을 홍장군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행해줬던 가이드가 해준 얘긴데 그런 은퇴하신 장군님들이나 은퇴하신 스타가 오면은 그렇게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을 무슨 장군님이라고 부른대. 진짜로. 과거의 맞아요.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어.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 근데 군 생활을 오래 하시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어. 저는 이제 그 군대를 이제 군대 마을에서 했잖아요. 대전 교육사령부요. 스타들이 가득한 곳에 있었구나. 가서 저 교육사령부 안에만 진짜 장군들이 한 열댓 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유가 있네. 성우회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성우회관은 말 그대로 성우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이 별들의 침묵을 문제. 다지는 회관인 거야. 그러니까 장군 집이에요. 장군들 모여 사는 집.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사령관 집은 단독주택이고 나머지 장군들은 빌라 형태로 살고 있어요. 그 성우회관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모님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인데 거기서 최소한 2년에서 5년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사모님들도 그 계급 따라간다며. 계급 따라갑니다. 어. 김장갑 웃겨. 대회 하면은 이제 남편의 그 사령관님이 이제 쓰리스타니까 쓰리스타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모님들이 다 김치 담그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런 부조리가 설마 아직도 있겠습니까? 있어요? 아니 부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그들만의 커뮤니티야. 그건 부조리가 아니라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마을 분녀회잖아요. 근데 분녀회가 그냥 아파트에 이래저래 막 난수로 모인 것이 아니라 다 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층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그 국방부가 얘기하는 그 스마트 강군이라는 얘기가 웃기게 들리는 게 돌아가는 꼬라지가 스마트하지 않는데 어떻게 스마트 강군을 만듭니까? 뭐 저는 리스펙합니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난 이게 최악이야 진짜. 핵심이 군인은 폐- 최악이야.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민간이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그 수사권도 어쨌건 민간으로 좀 넘어왔잖아요. 이 수사권뿐만이 아니라 민간으로 자꾸 국방부는 자연스럽다. 개방돼야 돼요. 개방돼야 돼. 사회와의 그 가까움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사회화 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감시를 받고 정상적으로 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외부에서 마련되어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영화-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와이프들은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와이프들의 계급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남편들의 계급이 어쨌건 국가가 줬다고 쳐. 군 통수권자가 임명을 해서 준 정통성이 있다고 쳐. 와이프들의 계급은 누가 줬어요? 아무도 주지 않았어. 남편이. 그거 얼마나 웃긴 거야. 가부장적이죠. 근데 이제 웃긴 그게 거야. 계급이 실제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여회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우리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보이잖아요. 자가를 가진 사람들과 전세인 사람들과 계급이 나뉘고 평수가 넓은 사람과 평수가 좁은 사람의 계급이 나누는 것처럼 그래 같은 아파트 임대 살아도 그러니까 그게 눈빛이 달라지잖아. 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것이 자본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군 사회에서는 그것이 계급으로. 자본으로 형성된 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으로 형성된 사회적 계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계급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이제 들거든요. 끊임없이 어쨌건 언론 지형에서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니네 근데 틀렸어,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래, 니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군 딸은 만나는 거 아니라고 형들이 그랬습니다.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난 처음 들었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재밌게는 봤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약간의 씁쓸함이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쨌건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웃기게 그려지긴 하지만 사람이 만나서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 이혼하려고 하는. 첫 시점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아주 백수가 백수. 그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거기까지 불러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스쳐갔던 수많은 여성들 수많지는 않아. 그 나도 말을 못하게 돼. 형수님 많았나 봅니다. 내가 던졌던 그 약간 그 사소한 그 이별의 시발이 되었던 그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약간 좀 담을 수 없는 것들. 그게 이제 살짝 기억에 남으면서 좀 쓰린 느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으로 솔직히 좀 강아들이 많이 쪼잔했거든요. 보통 그런 것들은 여자 친구가 화날 때 많이 화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거. 그래. 그러니까 마치 정소민이 백수에게 한 번 했다고 계속 백수에게 로테이션 하듯이. 그러니까 강하늘은 계속 그 백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찌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달라질 것 같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안 잡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이게 그러니까 물론 찌질하고 쪼잔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내가 서운한 감정을 풀어내는 건 뭐 누군가는 대놓고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라고 풀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화 속의 강하늘처럼 그냥 그렇게 꿍해 있는 상태로 너가 잘못했다는 말을 해줘라고 계속 티를 내는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찌질이죠.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건 어쨌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그 둘은 서로가 서로를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그런 찌질함도 좀 보듬어주고 해야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가는 건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깨지게 되는 거고 사실 근데 그게 연애할 때는 안 보였을까? 저는 연애할 때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땐 괜찮았던 거잖아. 근데 그걸 증폭시킨 계기는 시어머니야. 나 시어머니 보고 진짜 목이 막혀인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피해의식이 되게 많이 잡혀 있었죠. 장모 말고 시어머니. 시어머니. 사실 장모는 호인이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들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시어머니는 그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표현하는 딱 그 한 대사가 있어요. 결혼식에서 부잣집이라 좀 사네.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솔직히. 근데 잘 사네도 아니에요. 부잣집이라 좀 사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자격지심을 숨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며느리를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도 항상 로테이션으로 그렇죠. 그거는 엄마의 자격지심이에요. 엄마의 자격지심에 대해서 강하늘은 그것을 커버 쳐주지 않아요. 차라리 강하늘이 엄마 잘 배우고 있어.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있는 거지. 차라리 엄마에게 그러지 말을 못한다면 엄마한테 따로 만나가지고 엄마 나는 그래도 변호사잖아라고 하든가 엄마를 그런 식으로 달래서 엄마의 자격지심을 메워주던가 아니면 정소민에게 우리 엄마가 이러이러하니까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던가 그러니까 그거가 없는 강하늘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찌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날 백수라고 욕했다고 화만 내고 그러니까 쳐 맞아야 돼요. 강하늘은. 그건 맞아. 뿌듯합니다. 이제 김호정 PD 결혼도 될 것 할 수 같아요. 있겠다. 이제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세제 5번 짰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잖아요, 정소민한테.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야 전 세계 거 다 닦겠다고. 그때 이제 강하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기억 안 나십니까? 나도 집에서 잔소리 하는데 습관이 안 고쳐져. 이 그렇죠. 얘기했어. 그게 나랑 핵심이에요. 와이프랑 둘 다 보면서 아휴 그랬어. 왜 와이프 욕을 엄마한테 해요? 그치. 그게 핵심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또 잘못된 씬이 있어. 정소민이 거기서 설거지를 하게 만들면 안 돼. 그렇지. 그렇죠. 아니 모두가 치우고 있는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정소민만 설거지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놀고 있거나 강하늘은 차려입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맞아요. 글러먹었어. 글러먹었죠. 요즘 세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씬들을 의도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해요. 안 걸릴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왜 터졌는가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스위첸 광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첸? 왜? 스위첸 관계 뭐가 있었죠? 그 가족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 문명의 충돌 1편이 있고 문명의 이노션이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현대 계열사죠. 이노션에서 제작했던 광고인데 잘 만들었어. 그 스위첸의 광고가 그 부부가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한 3년차 4년차에서 벌어지는 되게 일상적인 맞아. 갈등과 다툼들을 보여주는데 그 갈등과 다툼 이면에 있는 사랑을 살짝 끝에 깔면서 이제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도 부부 아이가 생기기 전에 신혼부부의 되게 일상적 갈등이 결국 이혼으로 표출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다가 그것이 마지막에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바탕으로 메워지는 그 프로세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현실적이잖아요, 얘기들이. 그래 맞아 너무 현실적이었어. 근데 의심은 들어. 이 영화 끝나고 나서 상상해봤어. 이 둘이 어쨌건 공항에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90일 안에 신고하면 이혼이고 아니면은 이혼이 아닌데 과연 이 둘은 3개월을 잘 버텼을까?라고 저는 질문해 버텼을 보면 거라고 봅니다. 못 버텼을 왜 거라고 못 생각합니다. 버텼을 것 같아요? 이 둘이 서로에게 어쨌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났다고 보여지잖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 근데 상대와 함께 살려면 상대에 대한 좋은 기억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 그 자체, 있는 그 자체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사실 출발을 하는 건데 과연 이 둘이 그 똑같은 과정이 분명 같이 살면 아마 영화 초기에 나왔던 그 상황이 이제 되풀이되기 시작할 거예요. 가지고 있던 기질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과연 이 둘이서 이 두 번째 어쨌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는 현명하게 과연 이들이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정소민도 바뀐 건 없고 강하늘도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일례로 정소민 같은 경우에는 술을 그만 마셔야 되고 그리고 그 치우는 걸 좀 해야 되고 강하늘은 냉장고 좀 제발. 강하늘은 거기 찌질함을 없애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안 돼. 캐릭터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잖아.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강하늘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 강하늘의 기억이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만났어요. 강하늘은 이미 있는 그대로의 정소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쉽진 않겠지. 정소민은 안 돌아왔잖아. 정소민은 안 들어. 정소민 똑같이 하겠죠. 근데 과거 처음에 파혼을 한 다음에도 그렇고 그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결국 마음을 다잡아서 상대를 포기한 상대를 탁 이끌어낸 건 정소민이었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나쁜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을 강하늘이 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강하늘이 최소한 인간 새끼면 정소민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을 거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정소민이 그 죽 사건처럼 또 술에 취해가지고 우리 또 나 사랑하는 남편 죽 끓여줘야지 하면서 또 불을 올렸는데 또 불을 태워 먹었어. 아 근데 그러면 저는 그거 되게 강하늘이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오. 그게 연애할 때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같이 살 땐 집안을 홀랑 태워 먹을 수 있어. 집을 태울 수 있는 건데? 화재 보험을 미리 들어놨어야죠. 누가 지옷에 집에 화재 보험을 둡니까? 가게도 아니고. 화재 보험을 들어놨어야죠. 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온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 죽을 끓여주려다 그런 건데. 나는 같이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 경우라면. 아니 나는 만약에 저는 사실 그렇게 장난기 많고 이렇게 뭐랄까 통통 튀는 기질의 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정소민 같은 재우 씨가 그런 캐릭터십니까? 제 와이프도 장난기는 되게 많죠. 또 그래서 그렇게 형제자매가 많아가지고 약속을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와이프가 그런 건 있어요. 좀 뭐랄까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을 유난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어쨌건 평일에 일 끝나면 나랑 있어야지 이게 좀 강한 편이라서 정말 긴급하게 중요한 약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장례식장이라던가 또 뭐 뭔가 그런 긴급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면 평일 저녁은 좀 시간 빼기가 쉽지 않죠. 자 와이프가 정소민 배우를 닮은 윤영호 PD님.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하시죠. 아니 왜 근데 저기 재우 씨가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화보다. 그러니까 파혼하고 당진에게 돌아왔습니까? 진짜 그건 너무 멋있어. 그냥 그 정소민 배우가 웃었을 때 그냥 와이프가 겹쳐 보였어요. 아직은 신혼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혼에 지랄 났다. 오늘 거는 와이프가 듣나 봐요. 오늘 거 와이프가 듣나 보네. 그러니까 약간 가끔 그러니까 이제 연애할 때에 또 다른 보고 싶음이 있어요 항상. 근데 저는 혼자 봤어요 영화를. 저도 혼자 봤어요. 영화를 혼자 봤는데 와이프가 직장이 늦게 끝나가지고 그냥 저 혼자 보게 됐는데 그냥 영화 보면서 와이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신혼이라. 나는 그 이제 처음에 그 정소민 배우를 수지라고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같이 살다가 눈이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드씬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정소민 배우 위로 올라가고 동생이 덮쳤다는 그 장면. 끝나고 나서 동생이 엄마한테 언니가 오빠 성폭행 형 성폭행. 그렇죠. 근데
뒤집어 아, 엎어져. 그것도 엄청 웃겼어. 뒤집어 엎어졌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양옆을 이렇게 양옆으로 누워 있는데 수지의 사이즈보다 큰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지의 안 사이즈는 보이잖아. 언제 봤는데? 둘 다 안 나와. 아니요. 그 약간 이불 위쪽으로 그쵸, 살짝 그쵸. 나오는 속살을 통해서 대략적인 사이즈를 그게 계산이 잡는 돼? 거죠. 얼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장면도 난 그때까지만 해도 수지가 수지인 줄 알았었어요. 정소민 배우가. 수지 사이즈도 모르고 정소민 배우 사이즈도 아니 모르고. 저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컨텐츠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정도의 노출이 수지 배우가 한 적이 없거든요. 없지. 그래서 수지가 아닌가 하고 이제 그때 몰래 핸드폰을 켜가지고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정소민 배우더라고요. 당신들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서 살짝 음미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렇게 둘이 바라보는 모습이 아름답긴 했죠. 오늘 확실해. 여건 PD 아내분이 오늘 분명 이 방송 들으시는 겁니다. 아 오늘 뭔가 위험한 발언 그런 거죠. 저쪽에서는 안 그러니까 나오겠네. 영원 PD가 혼자 보고 왔으니까 이제 재유 씨가 그럼 나는 그 김희기로 들을게 이런 거지. 여보 사랑해요. 장준 PD님 이거 사회적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이거 아니 사회적 메시지를 뭐 굳이 따지고 든다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사소한 거에 화를 많이 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주위에도 이제 이혼한 친구가 있긴 한데 이혼을 하는 것에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거로 다들 이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건 뭔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아주 그냥 사소한 이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결혼을 굳이 겁내하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는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빡빡 우겨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집에 있는 게 항상 편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그 사소한 걸 항상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불편함은 당연히 있지만 불편해요? 그 불편함 편하지 않다 했지 난 불편하다 한 적은 없어. 야 엄마 아빠랑 사는 것도 존나 불편해. 그지. 나 혼자 살지 않고 그냥 누군가와 사는 게 불편한 거지. 꼭 와이프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누군가와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성민이랑 강아들이랑 그렇게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과정이 이 베이스에 사랑이 있었다면 그 둘은 그걸 굉장히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 하나의 추억이 되잖아. 하나의 재미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서로에 대한 그 사소한 말이 몇 번씩 오고 가면서 이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싫어 보이는 거지. 아무튼 이래저래 그냥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영화관에서 글쎄요. 영화관에서 꼭 볼 영화는 냉정하게 아니라도 봐요. 영화관에서 안 OTT로 보면은 것 같아. 못 보게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도 OTT 안 풀릴 것 같아요. OTT 안 풀릴라나? 발작지근해도 안 풀렸는데 뭐. 아니야 한참. 그건 안 풀려야 해. 그건 아니야. 자,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 주 영화 뭐 봅니까? 다음 주 영화 뭐 하실까요? 우리가 요새 좀 말랑한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죠? 그죠? 지난주에 브로큰백 엄청 봤는데요. 말랑했지. 미안합니다. 그렇구만. 엘리멘트 어떻습니까? 엘리멘탈? 엘리멘탈. 애니? 최근에 했던 거. 디즈니 거. 저 좋아요. 괜찮아요. 봤어요. 그것도 연애예요. 네, 봤어. 저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영화 엘리멘탈입니까? 네, 엘레멘탈로 보시죠. 이거 근데 있어요 OTT에? 디즈니에 있음 아닌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있어요. 디즈니 네, 플러스. 디즈니에서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영화는 엘리멘탈입니다. 안녕. 안녕.